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초반 미혼 남성입니다. 평소 삶에 대해 진지하지 못한 편이고 해이하게만 살아온 제가 근래에 사회로부터 크게 혼쭐이 나서 사연을 찾게 되었는데요. 이런 얘기 친구한테 말하기도 쪽팔려서 이곳에 풀어놓으려고 해요. 아마 사연을 듣고 나면 제가 왜 어디다 떠벌리지 못했는지 이해하시겠죠. 그리고 제가 많이 세상 물정을 몰랐다는 것도 알고 지적하게 되실 겁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해 이곳에 풀어놓고 도망치듯 사라져버릴 저를 그래도 너무 따가운 시선으로만 보시지 않아 주셨으면 하네요. 저는 늦게나마 결혼할 사람을 만났습니다. 제가 나이 40살이 될 때까지 결혼을 하지 못했는데 그 때문에 집에서 잔소리도 많이 듣고 명절에 눈치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꼭 필요한 가족 행사가 아니면 저는 절대 집안에 발을 들이지 않았습니다. 뭐든 아무것도 참여 안 하고 그저 일만 하며 혼자만의 라이프를 즐겼죠. 저는 솔직히 30대까지만 해도 혼자 살아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다분했던 사람입니다. 결혼에 대해 진지한 생각은 전혀 없었고 오히려 누군가의 삶을 책임져야 된다는 그 시작이 너무 부담스러웠어요. 그런데 의외로 40살이 되니까 청춘 때는 느껴보지 못한 고독감이 밀려오더라고요. 다른 분들도 저 같은 기분을 느낀 미혼 남녀가 있는지 궁금하네요. 뭔가 40살이 되니까 내 좋았던 시절은 다 끝난 것 같았고 그와 동시에 아무것도 읽어놓은 게 없는 것 같아서 갑자기 불안감이 솟았다고 할까요? 제 주변의 친구들은 대부분 결혼해서 토끼 같은 자식들까지 있거든요. 그걸 옆에서 보니까 더 싱숭생숭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마저도 30대 때는 친구들 결혼이 안 부러웠어요. 아마 더 이상 자율적이지 못한 친구들의 일상이 제게 좀 영향을 주지 않았나 싶네요. 옛날에는 친구들을 만나도 다 같이 먹고 늦게 귀가하며 즐기는 분위기였는데 이젠 가정이 생긴 친구들을 불러내는 것도 눈치가 보이는 나이가 되었잖아요. 그게 딱 제 나이에 싱글인 사람의 마음이 아닌가 싶어요. 제가 점점 혼자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다 보니 집, 회사 말고는 딱히 하는 게 없어서 나중에는 집에서 놀 만한 취미를 찾기까지 했는데요. 그렇게 발 담가 본 곳이 인터넷 채팅이란 것이었습니다. 어릴 때는 친구들이 있으니까 굳이 모바일 선상으로 친구를 사귈 필요성을 못 느꼈는데 당시에는 무관심했던 저의 마음을 혹하게 했을 정도로 그런 취미까지 들여다보게 되었어요. 그곳은 남녀 어울리며 친구를 만드는 커뮤니티였는데 집중해서 참여하다가도 순간적으로 현실 파악이 되어 제 스스로가 한심하다는 생각도 잠깐씩 들었습니다. 들으시는 분들도 참 나이 먹고 할 짓 없다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제게는 당장 취미거리를 통해 저의 회의감을 달래는 게 우선이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만난 여자가 있는데 저보다 10살은 어린 아가씨였습니다. 10살이면 사실 살아온 세대가 다른 수준이라 공감대가 잘 없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런 것 치곤 생각보다 대화가 잘 통해서 그분과 꽤 채팅을 많이 했었어요. 그렇게 무의식적으로 회사 다니며 연락을 지속하다 보니 연락처까지 교환하게 되었고 그 뒤부터는 채팅이 아닌 전화로 수다를 떨기 시작했죠. 그분은 하는 일이 부동산을 차려 중개사 일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어린 나이에 자기 앞으로 된 부동산이 있다는 것이 정말 대단해 보였어요. 갖고 있는 집도 2채라고 하네요. 저보다 10살이 어린데도 불구하고 저보다 훨씬 현명하게 살고 있는 것 같아서 그분에게 진심으로 존경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저희는 연락하면서 되게 분위기가 좋았어요. 몇 년 지기 친구만큼이나 훌쩍 가까워졌을 만큼 친해졌죠. 그렇다 보니 서로 동네가 근처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연락만 한 지 거의 2달이 되었을 때 저도 모르게 먼저 만나서 밥이라도 먹지 않겠냐고 물어버렸어요.
한 번도 얼굴 본 적 없는 사이라는 걸 순간 망각했을 정도로 저희가 친했거든요. 그땐 벌써 오빠 동생 호칭을 쓰고 있기도 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표현해버린 대시였는데 다행히도 그분이 흔쾌히 수락해 주시더라고요. 저는 그분이 어려서 저를 부담스러워할 줄 알았는데 너무 쾌활하게 승낙해서 좀 놀랐어요. 듣자 하니 그분은 저랑 대화를 할 때 별다른 세대 차이를 못 느꼈고 자기도 저랑 잘 통하는 것 같다고 생각해서 한 번쯤 만나고 싶었답니다. 그 순간 손에 땀이 날 만큼 긴장을 많이 했지만 어쨌든 기분이 좋아진 저는 이왕 약속된 거 시간 괜찮으면 그날 당일 볼 수 있냐고 했고 제가 그분 있는 쪽으로 흔쾌히 가겠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되레 저한테 오겠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자기가 마침 외출 중이었는데 제가 있는 곳에 더 가까운 것 같으니 자신이 움직이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 순간 남자라면 여자를 먼저 모시러 가야지 라고 생각한 저의 촌스러움이 부끄러워졌습니다. 한편으론 젊은 분인데 저처럼 이런 건 무조건 남자, 저런 건 무조건 여자 이런 고지식한 상식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서 참 마음에 들었어요. 그렇게 더 열린 마음으로 그분을 첫 대면을 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너무 예뻤습니다. 제가 감히 그분에게 호감을 갖는 것이 미안했을 정도였어요. 사실 저 여자친구 사귀어 보긴 했지만 겨우 20대 때 2번 연애한 게 다였고 그마저도 한두 달이면 차였습니다. 제가 차였던 이유는 정말 간결해요. 과거의 여자친구들이 똑같이 말했었는데 저더러 그냥 재미없어서 같이 있는 게 즐겁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이후로 자존감이 하락한 저는 친구들만 사귀었지 여자는 비즈니스가 아니면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달랐다는 거예요. 제가 하는 말마다 예쁘게 눈웃음을 보여주고 제 말이 너무 재밌다면서 식사 내내 많이도 깔깔 웃었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더 예뻐 보였어요. 사람한테는 다 짝이 있다는데 제 짝이 바로 이분이었나 싶더라고요.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예쁜 분이 바로 제 예비 신부입니다. 일단 저는 연애를 오랜만에 시작을 한 것도 있지만 예비 신부 미모가 너무 훌륭해서 더 잘 못 쳐다보고 떨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다소 어색하게 행동하는 부분이 많았을 텐데도 정말 고맙게 예비 신부가 먼저 저한테 말 걸어주고 궁금해 해주더라고요. 한결같이 저를 재밌다고 해주는 예비 신부 덕분에 저도 자신감을 얻어서 좀 마음을 편히 먹었던 것 같아요. 저희는 한번 만나기 시작해 그 뒤로도 자주 만났어요. 사회 친구라고 해야 할까요? 서로 본가랑 멀리서 독립하고 있는 데다가 친구들 만나기가 어려운 실정인 게 공통점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또 저희 둘 다 미혼에다가 애인이 없다는 것도 자연스럽게 눈치채게 되었어요. 예비 신부는 미모와 달리 참 털털한 성격이었습니다. 뭐든 남자라고 이러쿵 저러쿵 다 해줘야 된다는 발상은 전혀 없었고 자기가 알아서 먼저 계산도 하려고 했고 연락도 먼저 하는 것에 서슴지 않아 했어요. 젊은 여자들이 흔히 부린다는 철없는 어리광도 예비 신부에게선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말 그대로 참 성숙한 사람이었죠. 그래서 무엇보다 남자가 굳이 여자를 집에 데려다 줘야 한다는 생각도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저는 예비 신부를 한 번도 집까지 데려다 줘본 적이 없어요. 가는 길에 오빠 집이 먼저 있으니까 내가 오빠를 배웅하는 게 맞지. 나는 이런 걸로 다투려는 사람들 솔직히 좀 안 맞아. 예비 신부는 한마디 한마디 할 때마다 저의 촌스러운 가치관을 바사삭 깨주었어요. 제가 과거에 겨우 단 2번 있던 연애가 실패했던 이유가 제 문제가 아니라는 걸 깨우쳐 주기도 했어요. 그 어린 친구에게 참 배울 것이 많았죠. 어쩜 그리 말을 잘하는지, 직장에서 어떤 모습일지 안 봐도 상상이 가더라고요. 그럴수록 예비 신부는 저한테 과분한 존재가 되었어요. 예비 신부에 비해 제 몰골이 좀 떨어지는 편이라서 솔직히 저는 첫 만남이 곧 마지막 만남이 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게 신기했죠. 온전히 저희 관계의 노력은 예비 신부가 거의 다 한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저희는 서로 사귄다는 말도 안 했는데 이미 연인인 것처럼 자주 연락했고 만나면 손도 잡고 그랬어요. 그 모든 것의 권한도 전부 예비 신부에게 주었는데 늘 모든 걸 먼저 리드해 주더라고요. 그런 멋진 여성을 만나니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제게 행운이나 다름없는 예비 신부에게 고백까지 먼저 받는 건 그녀에 대한 예의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엔 제가 먼저 용기를 내 고백을 했고 그날로 저희는 남들에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커플이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10살이 많았기 때문에 예비 신부를 더 세심히 대우해줬어요. 다들 도둑놈이라고 볼 게 뻔한데 제가 못해주기까지 하면 얼마나 꼴불견입니까? 물론 예비 신부가 대우받는 걸 불편해했지만 그건 제 위안이자 곧 제 진심이기도 했어요. 그때마다 예비 신부는 나이 같은 건 사람 대 사람으로 인연 맺는 데에 중요하지 않다면서 자기는 저의 있는 그대로를 좋아한다네요. 이런 고백을 거의 매 순간 들었는데 솔직히 축복받았다고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친구들은 제가 여자친구 생긴 걸 알고 사진을 보더니 난리 폈어요. 저더러 그 여자랑 꼭 결혼하라고 소개해달라 아주 소란이었습니다. 그렇게 대단한 여자 만나려고 여태까지 싱글이었던 거냐면서 축하도 많이 받았죠. 예비 신부를 단지 예뻐서 사귀는 건 아니지만 그 순간엔 얼마나 어깨가 으쓱 올라갔는지 몰라요. 그래도 정작 예비 신부 앞에선 100번 조심하는 게 저였습니다. 이렇게만 계속 조심을 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제가 예비 신부가 주는 행복에 겨워 그만 실수를 하고 말았는데요. 당황스럽게도 제가 예비 신부를 혼전 임신을 시켜버린 겁니다. 예비 신부가 말해주기 전까지는 당연히 모르고 있었는데 퇴근하고 통화로 전달을 받았어요. 그 사실을 처음 들었을 때는 솔직히 실수가 맞긴 했지만 한편으론 무척 기뻤습니다. 기뻤던 건 제가 아빠가 될 수 있다는 것에서 왔고 불안감은 당연히 예비 신부의 반응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밀려왔습니다. 그렇다 한들 저에게 무슨 선택권이 있었겠습니까? 예비 신부가 출산을 하겠다고 하면 제가 물심양면 예비 신부를 모시겠지만 만약 아이를 포기하고 싶다고 한다면 저는 강하게 설득할 주제가 못 된다고 봤어요. 결혼 약속도 안 한 사이였는데 결혼 정년기가 빠듯한 저와 달리 예비 신부는 제가 아니더라도 더 잘난 놈들 수십 명은 더 만날 기회가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저 집안이 유복한 것 말고는 평범하게 회사 다니는 제가 10살이나 어린 예비 신부에게 내세울 수 있는 건 그저 그녀의 뜻을 다 존중해 줄 수 있다는 마음뿐이었습니다. 예비 신부는 그날 임신 고백을 하고 생각을 좀 해봐야겠다며 전화를 끊더니 한 이틀은 연락이 없었어요. 그리곤 연락 끊긴 3일째 되는 날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나 오빠 부모님께 인사드리고 싶어. 아무리 그래도 애를 포기하는 건 차마 도리가 아닌 것 같아. 오빠를 아직 좋아하고 있기도 하고. 정말? 그 말은 나랑 결혼할 생각까지 했다는 거야? 진짜 나랑 결혼할 생각이 있어? 그런 책임감 없이 우리 아이 이대로 포기하려고 했어? 아무리 내가 오빠를 좋아한다고 해도 그런 마인드 가진 남자라면 나 좀 고민될 것 같은데? 아니, 그럴 리가 없지. 진짜 고마워, 자기야. 내가 평생 잘할게. 내가 아무래도 말년의 복을 받을 팔자인가 봐. 어떻게 자기 같은 훌륭한 여자랑 아이까지 얻었는지 모르겠다. 그날 저는 예비 신부에게 청혼을 받은 거나 다름없었습니다. 여자한테 먼저 저런 용기를 내게 하다니. 남자로서 진짜 멋대가리 없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네, 저 멋대가리 없는 놈 맞습니다. 그래서 놓친 인연이 여럿 있었고 다시 연애 쪽엔 돌아보지도 못할 만큼 좋아했었어요. 저도 그런 제 자신을 잘 알아서 그날 이후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앞으로 제가 사랑하는 여자와 아이를 위해서 집안의 가장다운 남자가 되겠다고 다짐을 했었죠. 평생 독거노인 삶이나 살다 갈 줄 알았던 제게도 결혼이란 선물이 올 줄은 몰랐고
친구들이 결혼을 하면서 안정적인 감정이 느껴진다는 이해할 수 없는 소리를 했던 것도 전부 다 알 것만 같아 종일 기분이 붕 떠있기도 했습니다. 예비 신부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엄마한테 바로 전화해 결혼할 여자가 있다고 밝혔어요. 그러자 예상대로 엄마는 저보다 더 기뻐하며 비명을 깍 질렀고 수화기를 든 채로 주변 식구들에게 제 소식을 떠벌리며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언제 데려올 거니? 집에 뭐가 없어서 장을 봐야 되거든. 우리 며느리 될 아이는 뭘 좋아하려나? 가리는 거 딱히 없대. 근데 엄마, 내일 가서 자세히 말하긴 할 텐데 여자친구가 임신을 해서 너무 자극적인 음식은 피해줬으면 좋겠어. 어머, 임신? 너무 잘 됐다. 세상에, 그럼 나도 할머니 소리 들어볼 수 있는 거니? 평생 할머니 한 번 못 대고 눈 감는 줄 알았는데 우리 아들이 말년에 제대로 효도하려나 보네. 내가 점을 봤는데 네가 딱 나이 40살부터 인생 핀다고 하더라고. 엄마는 예비 며느리가 뭐하는 여자인지 어느 집안 딸내미인지 그런 걸 전혀 묻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제가 이미 결혼 정년기를 넘기기도 했고 집안 식구들이 제발 결혼 좀 해달라고 사정을 하던 상황이었기 때문이었죠. 사촌들까지 다 합쳐서 저만 결혼을 안 하고 있었으니 얼마나 다들 애가 탄다고 했다고요. 제가 너무 결혼에 관심이 없었을 때는 엄마가 농담 삼아 이런 얘기를 한 적도 있었는데요. 범죄 저지른 년만 아니면 다 된다고 했었거든요. 엄마는 이혼녀든 나이가 많든 백수든 그런 건 전혀 상관없다고 제발 여자만 데려오라 하셨습니다. 집에서 얼마나 저희 결혼을 기다렸는지 조금은 느껴지시나요? 저랑 예비 신부는 본격적으로 양가 집안에 인사를 드리기로 한 거나 마찬가지이니 저는 예의를 차려 저희 집을 가기 전에 예비 신부네에 먼저 방문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나름 배려한다고 예비 신부에게 예비 장인 장모님 얘기를 꺼냈는데요. 예비 신부가 뜻밖의 난감해하면서 그건 좀 어렵겠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아빠가 군인이었다고는 말했었지? 아빠가 대통령 보좌관으로 계셨거든. 아빠 돌아가시고 연금이 좀 잘 나와서 엄마가 노후 편하게 즐기고 있는데 지금은 유럽에 있어. 아마 귀국하려면 한두 달은 걸릴 것 같아서. 아, 그래? 그럼 우리 집도 그때 인사드리는 걸로 하자. 어차피 결혼식은 내년에 하는 거니까 그 전에만 인사드리면 되지. 어머님께서 나 보고 싶어 하신다며. 그러다 나 어머님 만나기도 전에 점수 깎이면 어떡해. 그냥 어머님 아버님께 먼저 인사드리고 나중에 우리 엄마 오면 또 오빠네 집 가서 인사드리면 되지. 듣다 보니 예비 신부의 말이 옳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부모님께 연락을 해서 일정을 빠르게 잡았습니다. 당일 예비 신부가 우리 부모님께 드릴 한우까지 사왔더라고요. 이렇게 성숙한 예의가 잘 돋보일 때면 저도 모르게 나이 차이를 망각하고 맙니다. 그렇게 저는 들뜬 마음으로 모두가 그토록 바랐던 제 신부감을 모시고 집으로 갔어요. 그렇잖아도 어떤 여자를 데려오든 우리 집에서 떠받들어 줬을 텐데 예비 신부가 미모까지 상당하니 식구들이 예비 신부를 완전 공주 대접하듯 데려다 앉히더라고요. 그리고 차마 저도 몰랐던 사실이 저희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집에는 부모님만 계신 게 아니었어요. 친척 어른들께서도 예비 신부 구경하려고 다들 모여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 식구들이 좀 유난스러운 게 없지 않아 있는데 첫 결혼 인사에서도 그럴 줄은 몰랐습니다. 솔직히 이런 상황 예비 신부 입장이면 부담스럽잖아요. 괜히 예비 신부 눈치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식구들이 식사 차리는 틈을 타서 몰래 너무 부담스러운 분위기라 미안하다고 했는데요. 예비 신부는 오히려 다복해서 좋다고 집이 크니까 답답하지도 않다며 긍정적으로 봐줬습니다. 제가 또 예비 신부에게 놀랐던 건 어른들을 굉장히 사근사근 잘 대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엄마 눈에는 더 합격이었을 거예요.
범죄자 아니고 여자 기능만 하면 결혼 허락해줬을 거라는 엄마에게 예비 신부의 존재는 그저 100점 중에 1000점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엄마가 예비 신부를 얼마나 환대했냐면 그만 가야 할 시간에 갑자기 선물이 있다면서 자기가 끼고 있던 반지를 빼서 예비 신부에게 쥐어주더라고요. 그건 엄마가 개인적으로 구매했던 금 3돈 되는 반지였어요. 예비 신부가 식겁하면서 거절했지만 엄마는 예비 신부에게 끝까지 주면서 예비 신부 손을 꼭 잡았어요. 다 늙어서 쓸데도 없는 우리 아들한테 시집 오겠다고 해주니까 고마워 그러지. 내가 당장 줄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네. 걱정 마라. 앞으로 이 시애미가 해줄 수 있는 건 다 해줄게. 너는 아무것도 들고 올 것 없다. 몸만 오면 우리 집에서 다 해줄 거야. 그렇게 첫날부터 금반지 선물을 받은 예비 신부는 얼떨떨하게 그걸 들고 나왔지만 곧 무척 행복해하며 깔깔 웃었습니다. 너무 유쾌한 집이라고 없던 웃음도 나온다면서 저한테 무조건 시집 가야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오히려 자기가 과분한 집안에 시집 가는 것 같다고 너스레도 떨었습니다. 우리 집에 인사를 하고 나니 좀 더 가족에 가까워진 느낌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요. 엄마가 예비 신부 데리고 집에 오라고 할 때마다 곤란했는데 예비 신부가 고맙게도 우리 집 방문하는 걸 참 좋아해 줬어요. 어느 순간부터는 뭐만 하면 우리 부모님 생각해주면서 이거 같이 먹자, 저기 같이 놀러 가자, 여기 모시고 오자 그런 식으로 고맙고 예쁜 말만 했습니다. 그게 다 자기 엄마가 유럽 가서 부모 품이 그립다는 것 때문이었는데요. 아직 예비 신부가 30살이었으니까 부모가 그리울 나이일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뒤부턴 한결 마음 편하게 예비 신부를 우리 집에 데려갈 수 있었어요. 그때마다 엄마는 예비 신부가 이미 며느리라도 된 것처럼 자꾸 폐물 같은 걸 선물로 주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찔끔찔끔 준 게 거의 500만 원 돈 가까이 되었을 겁니다. 엄마가 고집을 해서 예비 며느리 예쁘다고 챙겨주는 것이니 사실 거절만 하는 것도 예의가 아닐 수 있거든요. 그 적정선을 예비 신부가 잘 지키면서 선물을 받더라고요. 그렇게 거의 반 가족이나 다름없게 보낸 지 2달이 지나고 드디어 저도 예비 장모님께 인사드릴 수 있는 기회가 왔구나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비 신부가 또 한 번 곤란하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엄마가 여행이 너무 길어서 힘들었나 봐. 건강이 안 좋아서 당분간은 만나기 어려울 것 같아. 나도 웬만하면 오빠 얼굴만 보면 안 되겠냐고 물어봤거든. 근데 엄마가 컨디션 안 좋을 때 만나면 오빠한테 안 좋은 인상으로 비칠 것 같아서 좀 그렇다네. 해외여행을 오래 하고 돌아오신 거면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할 수 없이 저는 또 한 번 예비 장모님과의 만남을 미뤄야 했어요. 보통 여행 몸살이 얼마나 가는진 잘 모르지만 그래도 한 달이면 꽤 컨디션을 회복하지 않나요? 대충 그럴 것 같아서 그때쯤 제가 예비 신부한테 다시 물어봤는데요. 이번엔 예비 장모님이 대상포진에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예비 장모님이 원래 몸이 약한 사람이라서 잔병치레가 좀 잦대요. 저는 할 수 없이 더 물어보는 건 포기하고 예비 신부가 괜찮다고 할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사귀기 전에 말해줬던 건데 예비 신부는 장모랑 같이 부동산 일을 하고 있다고 했어요. 데이트한다고 차 타고 예비 신부 부동산 앞을 지나가다가 한 번 본 적이 있어요. 또 예비 신부가 건물도 2채 갖고 있는 능력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가진 재산이 많은 만큼 세금이 많이 나오는 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더 대단하게 생각했던 거예요. 어린 나이에 부모랑 사업해서 그만한 재산을 마련한 거잖아요. 그런데 제 동경심과 달리 예비 신부는 갖고 있는 재산 때문에 고민이 많은 것 같았어요. 어느 순간부터 세금 얘기를 자주 하면서 옛날만큼 부동산이 잘 되는 것도 아니고 요즘 세입자 구하는 것도 만만치가 않다고 그만 부동산 소유물들을 처분할까 생각 중이란 말을 하곤 했어요.
저는 뭐든 예비 신부 마음이 편한 게 먼저였기 때문에 힘에 부치면 언제든지 뜻대로 하라고 했습니다. 어차피 우린 결혼할 사이고 부동산만 팔아도 예비 신부 쪽에서 결혼 자금을 못 대는 일은 없을 거거든요. 혹시나 결혼 자금을 못 대면 어떤가요? 예비 신부더러 몸만 오라는 저희 부모님의 말은 허풍이 아닙니다. 정말 저희 쪽에서 다 마련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예비 신부가 부동산을 정리하려고 어느 정도 마음을 먹은 줄 알았어요. 근데 어느 날 제게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세금이 1억 나왔는데 3천만 원이 부족해서 빌려달라고 말이죠. 자신이 꼭 갚겠다고 불안하면 차용증까지 써준다고 했습니다. 갑자기 3천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는 건 좀 당황스러웠지만 그렇다고 결혼할 사이에 뭘 차용증까지 쓰나 싶었어요. 제가 예비 신부 사정을 모르는 것도 아니었고요. 그래서 저는 알겠다고 했고 제 목돈 통장에서 3천만 원 이체시켜 주었습니다. 예비 신부는 제 덕에 급한 불 껐다고 정말 고마워했어요. 당시 저도 함께 안심을 했었죠. 그런데 문제는 예비 신부가 돈을 빌려달란 행각이 이게 끝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 제게 또 돈을 빌려달라고 한 적이 있었어요. 자기가 재작년에 세를 주고 오픈했었던 미용실 하나가 있는데 친척이 하는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재정이 어려웠는지 적자가 나서 월세가 좀 밀렸다고 2천만 원 공과금이 부족해서 그러는데 좀 빌려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로 덧붙이는 말이 그 미용실 건물을 제 명의로 돌려주겠다고 했어요. 이제 우리 부부나 마찬가지인데 내가 가진 건 다 오빠 거지. 나 애 생겨서 오빠한테서 도망도 못 가. 혹시 불안해서 그래? 혼인신고 먼저 할까? 예비 신부를 수상하게 볼 건 없었습니다. 예비 신부 말대로 이미 뱃속에 제 아이도 있고 제가 예비 신부 신원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부동산 일 때문에 여기저기 연락하는 모습도 많이 봤으니까요. 그리고 건물 하나를 제 명의로 돌려준다고 하잖아요. 그런 담보가 있는 거라면 저는 그걸 믿고 빌려줄 수 있었어요. 실제로 예비 신부가 저를 찾아와 명의 변경 신청서를 같이 작성했었거든요. 이렇게 저희 문제는 돈과 예비 장모를 못 만나 뵀다는 것 말고는 결혼 준비가 수월했습니다. 산부인과 검진 같은 경우에는 제가 회사를 다니니까 시간이 안 돼서 예비 신부가 산부인과 검진을 혼자 다녔는데요. 저는 그게 또 미안해서 산부인과 비용과 차비, 식사까지 해서 예비 신부에게 틈틈이 10만 원씩 입금을 해줬어요. 그렇게 저희는 결혼식 날짜가 다가올 동안 만반의 준비를 하면서 평범한 나날을 보냈죠. 바로 여기까지가 저의 행복한 꿈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날은 평소처럼 날씨 좋은 어느 날이었어요. 그날 점심쯤 제게 아주 당혹스러운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발신자는 경찰이었고 예비 신부 이름을 대며 아는 사람이냐고 물어왔어요. 전개가 당황스러웠지만 경찰이라는 것에 덜컥 긴장이 되어 일단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결혼할 여자라고 했더니 그 다음에 들려오는 경찰 말이 더 당황스러웠어요. 진주에서 서울까지 택시 왕복하셨는데 택시비 60만 원 지불 안 하고 도망가셨어요. 이분이 모바일로 택시 부르셔서 번호 줘야 하면 다 뜨거든요. 지금 연락이 안 되는데 혹시 최근에 언제 만나셨어요? 네? 그럴 리가요. 그럴 사람이 아닌데. 뭔가 잘못하신 거 아니에요? 제가 어제 저녁에 잠깐 얼굴 봤었거든요. 근데 제 여자친구는 진주까지 갈 일이 없는 사람인데요. 그 뒤로 경찰이 줄줄 읊는 예비 신부 신원은 제가 처음 듣는 사실이 그득했어요. 분명 예비 신부는 미혼인데 경찰이 조회를 해봤다면서 하는 말이 기혼이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심지어 결혼을 했지만 5년 전에 이혼을 한 걸로 나와 있고 본가는 진주이며 애까지 둘이나 딸려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 입장에서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헛소리하는 건 아닐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경찰이 찾는 사람의 신원을 다시 한번 물었어요. 그랬더니 경찰이 주민번호 앞자리와 예비 신부 이름까지 정확히 다시 말해 주었습니다.
경찰은 지금 예비 신부를 쫓고 있다는 상황이라고 설명까지 해주었어요. 그러면서 저더러 혹시 예비 신부랑 연락이 닿으면 자신들에게 연락해달라고 하더라고요. 만약 숨겨준다면 저도 공범죄를 물어야 될 테니 제 양심을 믿겠다고 하곤 전화를 끊었습니다. 너무 혼란스러웠어요. 일단은 예비 신부한테 연락하는 것이 먼저일 것 같아서 전화를 걸었는데 연락이 전혀 안 되더라고요. 도통 불안해서 근무 집중이 안 되었어요. 결국 저는 반차를 썼고 예비 신부가 일한다는 부동산을 바로 찾아갔습니다. 근데 부동산 일하는 사람 말이 저의 혼란스러움을 더 가미시켜 주었어요. 아, 그 사기꾼년이요? 그냥 완전 정신 나간 여자예요. 우리 부동산 빈 매물에서 제멋대로 집주인인 척 계약자들 돈 받아먹고 잠적했다니까요? 그년 때문에 우리 부동산 영업정지까지 당해서 진짜 짜증났거든요. 근데 또 우리 부동산 이름 팔아먹고 다녀요? 그년 어딨어요? 아구창을 확 찢어버려야겠네. 부동산 주인은 제가 예비 신부 이름을 언급하자마자 많이 화가 나서 열을 올렸습니다. 저보고 더 큰 함정에 빠지기 전에 그 정신 나간 여자랑 끝내라고 하더라고요. 경찰 증언에 부동산 사실까지 확인한 저는 충격에 휩싸일 수밖에 없었어요. 더 이상 예비 신부를 믿을 만한 구석은 찾아볼 수 없는 상태였고 그동안 예비 신부가 제게 했던 눈속임의 말들이 파라누마처럼 지나갔습니다. 저는 대체 누구를 만나서 사랑을 키웠던 걸까요? 예비 신부랑 같이 지냈던 세월들에서 진심이 아니었던 적이 없는데 제가 들은 말들이 전부 예비 신부의 실체라면 그럼 예비 신부는 저한테 전부 거짓이 아니었던 적이 없다는 것 아닙니까? 요즘 사람들 무섭다는 말은 많이 들었지만 제 예비 신부는 다르다고 봤습니다. 젊은 사람치고 현명하고 부지런히 잘 살아왔다고 생각해 진심으로 존경했는데 그저 그런 번지르르 했던 그 말들이 전부 가짜였다는 거고 이런 사기를 치다 보니 언변이 뛰어났다는 거네요. 실체를 알면 알수록 무서운 여자였습니다. 기가 막혀서 웃음도 안 나오더라고요. 내가 얼마나 여자를 안 만났으면 고작 어린애 장난질에 속아 넘어갔을까 한심했어요. 그저 결혼에 눈이 멀어서 정작 분별력이 바닥났던 제 자신이 창피했습니다. 그래서 더 예비 신부를 용서할 수 없었어요. 나이 먹고 바보같이 속아 넘어간 저도 문제지만 사람 진심 가지고 사기치고 돈을 갈취하기 위해 연기를 한 예비 신부도 만만치 않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저는 바로 다시 경찰에 연락을 했어요. 예비 신부 본가를 찾으려고 하니 진주에 있다는 집 주소 좀 알려달라 했습니다. 그리고 급하게 KTX까지 타고 가서 진주 방문했어요. 경찰이 알려준 곳을 찾아갔는데 눈앞에 나타난 집은 웬 빈민촌 같은 주택이었고 보안이 굉장히 후진 곳이었습니다. 제가 문소리를 내며 들어가니까 다 부서질 듯한 방문을 열고 한 4살, 5살로 보이는 아기들이 뛰어나오더라고요. 아무래도 자기네들 엄마가 온 줄 알고 나온 듯 했는데 낯선 아저씨가 서 있으니까 깜짝 놀라서 다시 방으로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애들의 부름을 받고 뒤이어 나온 사람은 꾀지지한 아기들과 달리 싸구려 명품을 걸친 아저씨였어요. 저더러 누구냐고 물어보길래 예비 신부 이름을 말하면서 나한테 사기친 년 잡으러 왔다고 경찰한테 이미 예비 신부 실체를 다 듣고 왔으니 예비 신부 어딨는지 불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아저씨가 혼자서 눈치를 막 보더니 맨발로 뛰쳐나와 저를 밀치고 도망을 가는 겁니다. 쫓아가려 했지만 남겨진 아기들 때문에 그러지도 못했어요. 결국 저는 진주 경찰에 연락을 해서 아기들을 봐줄 부모가 없다고 신고를 했고 이 집을 뛰쳐나간 아저씨까지도 신고 접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경찰이 오는 동안 그 집을 좀 뒤졌어요. 이 집은 계속 무방비하게 방치되어 있었다 보니까 뒤지는 족족 예비 신부의 실체가 나오더라고요. 이 아기들은 정말로 예비 신부의 애들이 맞았고 구석구석에서 나오는 병원 진단서나 껍데기뿐인 통장, 오래된 가족관계 증명서 등등 예비 신부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을 만한 정보들이 가득했어요. 그리고 예비 신부 가방으로 보이는 걸 들고 쏟아봤더니 애들이 엄마 거라고 손을 못 대게 했는데
그 사이로는 종이들이 좀 많이 보였습니다. 그게 뭔가 살펴봤더니 세상에나 저희 엄마가 줬던 폐물들을 팔아서 받은 영수증들인 거 아니겠어요? 심지어 애들이 들고 있는 립스틱 몇 개도 우리 엄마 거였죠. 저희 엄마가 명품 립스틱 아니면 잘 바르질 않는데 어느새 그걸 홀랑 훔쳐온 건지 아무래도 예비 신부는 젊어서 좋은 머리를 이런 데 굴려 써먹고 살았나 봐요. 그 와중에 예비 신부랑 전 남편으로 보이는 그 아저씨는 어디 도박이라도 하러 다니는 건지 화장대 위에 게임장 명함들도 잔뜩 뿌려져 있었어요. 정말 사람 같지 않은 분위기가 물씬 풍겼고 결코 어린아이들이 살 수 있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경찰이 집을 오고 난 뒤 저는 제 사정과 이 집 사정을 다 밝히면서 조사를 부탁했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이곳에 계속 있어선 안 된다는 것까지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 사이 얼마 못 가 도망쳤던 아저씨가 붙잡혔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저는 경찰분들께 아이들을 잘 부탁한다고 인사드리고 자리를 떴습니다. 끝내 모든 걸 털린 예비 신부 또한 서울경찰서로 연행되었다는 연락이 왔네요. 일단은 아저씨한테 확인할 게 있어서 먼저 갔더니 당황스럽게도 아저씨는 저보다 어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예상했지만 예비 신부의 전 남편이라고 하더군요. 저는 당장 그 남자의 멱살을 잡고 일으켜서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남의 인생 말아먹게 했냐면서 소리를 쳤어요. 그랬더니 그 남자가 하는 말이 우습더라고요. 자기는 그저 예비 신부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고 이혼을 한 것도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한 거라고 했습니다. 어린애들 먹여 살리려면 먼 수를 써서라도 돈이 많이 남는 방법을 연구해야 되지 않겠냐고 뻔뻔하게 나오더군요. 자기 동네 사람들 사이에선 유명한 방법이라고 구청에서 알아도 걸리지만 않으면 별말 안 한다면서 아무렇지 않게 범법적인 말까지 내뱉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이 남자도 예비 신부와 같이 저를 속이는 일에 공모를 했던 것 같습니다. 돈이 없으니 순진한 사람 아무나 붙잡아 삥 뜯어서 살림을 유지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저는 그저 예비 신부에게 물쥐였을 뿐이었죠. 그렇게 돈을 뜯어갔으면 애들이라도 제대로 키웠어야지. 허름한 집과 형편이랑 안 어울리게 예비 신부는 너무 치장을 하고 다니는 사람이었습니다. 부모란 것들만 번쩍번쩍하고 그 집 애들은 다 늘어난 내복을 입고 있고 남의 등 처먹는 걸 뻔뻔하게 취하는 걸로 모자라 부모로서의 상식도 없는 연놈들인 것 같아서 저는 더 주체할 수 없이 화가 났어요. 이런 뇌 없는 사람들한테 제대로 놀아난 거잖아요. 제가 얼마나 사회에 대한 경계가 없었으면 그런 실수를 다 했을까요? 저는 결국 반성 없이 변명만 하고 있는 예비 신부 전 남편을 향해 주먹을 내리꽂아 줬습니다. 감옥 가면 당분간 네 마누라 얼굴 못 볼 텐데 그럼 돈 쥐어줄 사람도 없겠네. 더 이상 싸구려 명품 못 걸쳐서 어쩌냐? 내가 네 마누라랑 결혼하면 나중엔 나한테 해코지해서라도 내 재산을 가져갔겠다? 그 전에 콩밥 처먹게 될 줄은 너희들도 몰랐겠지. 쉽게 살려고 하면 결국 이 꼴 나는 거야. 너희들 같은 쓰레기는 커서도 부모 대접 기대하지 말아야겠다. 저는 경찰에게 공범에게 줄 수 있는 아주 큰 형량을 부탁했고 바로 급하게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예비 신부가 있다는 경찰서로 가면서 예비 신부를 사기죄와 절도죄로 고소를 해버렸어요. 경찰서에 가니까 예비 신부가 고개를 푹 숙이고 앉아있더라고요. 보나마나 저런 것도 연기겠죠. 이건 제가 그 자리에 가서 들었던 건데 경찰 말로는 예비 신부가 거짓말했던 사실 중에 임신도 포함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거기다 또 하나, 저랑 같이 작성했던 미용실 명의 변경 신청서도 가짜였대요. 대체 저는 세상을 얼마나 물로 봤던 걸까요? 어쨌든 특히 임신이 제게 좀 더 충격을 주었어요. 저희 엄마는 예비 며느리도 좋아하셨지만 손자 때문에 더 기뻐했었거든요. 제 안목이 개떡 같았던 탓에 본의 아니게 불효를 저지르게 되어 그것 때문이라도 저는 더 예비 신부에게 화가 났습니다.
저는 예비 신부한테 인사도 하지 않고 바로 그냥 멱살을 잡았어요. 너 도대체 뭐야? 처음부터 도둑년이었던 거야? 내 돈 빼먹고 네 입에 풀칠하려고 접근했던 거냐고. 어떻게 사람이 돼서 그 정도로 낯짝 두꺼울 수가 있어? 한두 번 사기친 것도 아니지. 겨우 이따위로 살아온 게 진짜 네 모습인 거냐? 예비 신부는 제가 침을 튀기면서 목청을 높여도 그저 택시비만 아니었으면 나한테 들통 안 날 수 있었다는 둥, 택시를 모바일로 부르는 게 아니었다는 둥, 제 귀를 의심할 만한 멍멍이 발언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것에 더 성질이 난 저는 다시 한번 예비 신부를 몰아붙이며 목에 핏대를 세웠어요. 그래, 카드값 급해서 그랬다. 원래 사람이 돈 없으면 물불 안 가리는 거야. 오빠는 잘 살아서 모르겠지. 우리 같은 거지 새끼들은 사기라도 안 치면 못 먹고 살아. 그건 그냥 굶어 죽으라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그래서 내가 오빠 돈 공짜로 타갔어? 몸 대줬잖아. 솔직히 여자로서 내가 더 손해 아닌가? 믿을 수 없을 만큼 저렴하고 파렴치한 발언에 저는 결국 예비 신부 얼굴에까지 손을 대고 말았어요. 온 힘을 다해서 예비 신부의 귀싸대기를 날려 잡아뜨리고 그녀 머리채를 잡고서 다시 얼굴을 마주했습니다. 제가 좋아했던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얼굴색이 변해 있더라고요. 그간의 세월이 무색하게 날아가 버린 것 같아서 그 순간 살짝 눈시울이 붉어졌던 것 같아요.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우리 식구들이 너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아무리 거지같이 살아도 사기는 치지 말았어야지. 너 같은 애는 애를 낳지 말았어야 했어. 어떻게 니까짓 게 부모를 해? 애들 앞에서 쪽팔리지도 않냐? 아, 걔들? 걔들도 나름 걔들 몫을 해. 걔들 때문에 깜빵 가도 형량이 적거든. 자식이 돼서 엄마한테 그 정도 역할을 해주니까 나도 부모로서 먹여주고 재워주는 거지. 예비 신부는 제게 이미 실체가 들켜버린 이상 저는 안중에도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더는 제 앞에서 가면을 쓰지 않았고 폐기 처분해야 할 인성을 무수히 많이 보여주었어요. 폐륜적인 발언 또한 경찰이 듣든 말든 상관하지 않는 것 보니 이렇게 경찰서에 잡혀오는 것이 전혀 무섭지 않은 것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역시나 경찰 말로는 예비 신부가 택시비처럼 사사로운 절도죄를 조금씩 저질러서 몇 건 정도 경찰서에 들락날락했던 전적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저한테 그 소리를 해주는 경찰에 대고 예비 신부가 절도 횟수를 정정하는 당당한 태도를 보이길래 저는 더 이상 참지 못했어요. 어떤 경찰이 마시려고 들고 오던 믹스커피를 뺏어서 예비 신부 얼굴에다 쳐뿌렸습니다. 예비 신부가 소리치며 콩콩 뛰고 난리가 났더라고요. 그 와중에 저더러 상해죄로 고발할 거라면서 악을 쓰며 비명을 지르는데 경찰이 물티슈로 예비 신부 얼굴을 맞추더니 너 같은 년은 상해죄 접수 안 먹힌다고 입을 막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마지막으로 예비 신부에게 경고를 했죠. 네가 나한테 떼먹은 돈이 많아서 고작 양육 때문에 형량 깎일 일은 없을 것 같네. 참 그리고 네가 사랑하는 전 남편 있지? 네 탓하고 난리가 났더라. 아무래도 그쪽은 너한테 전부 덮어씌우고 형량 깎으려는 것 같던데? 뭐 누가 형량을 더 받든 억울할 필요는 없겠다. 비교 안 되게 쓰레기잖아 둘 다. 저는 저를 매섭게 째려보는 예비 신부를 외면하고서 경찰에게 절대 합의 생각 없으니까 무조건 형량 높게 해달라고 간곡히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여자애들은 이딴 부모 밑에서 못 크니까 보육원을 알아봐 주는 게 좋겠다고도 했고요. 경찰도 예비 신부가 애를 핑계로 형량 줄이고 싶어 하는 거 들었으니 아마 이번에는 애가 예비 신부의 탈출구는 되어주지 못할 겁니다. 그렇게 저는 예비 신부에게 평생 카드값 지옥에서 살아보라고 작별 인사를 한 뒤 경찰서를 나왔습니다. 이걸 부모님한테 말할까 말까 계속 고민하다가 지난달에 말씀을 드렸거든요. 원래는 예비 신부랑 성격 차이로 헤어졌고 예비 신부가 유럽을 가게 되어서 더 이상 만남 유지가 어려웠다고 둘러댔는데 예비 신부를 그리워하는 부모님을 보니 그것마저 죄를 짓고 있는 것 같아서 솔직하게 고백했어요.
당연히 제 욕을 할 줄 알았던 부모님은 제 편을 들면서 예비 신부를 욕하기 시작했는데요. 머리에 피도 안 마른 것이 어디서 어른들 가지고 장난을 쳐? 그딴 년 아내로 들일 바에는 혼자 사는 게 100번 낫다. 결혼하기 전에 쳐낸 게 얼마나 행운아야? 내가 너 40부터 잘 된다고 했지? 액땜했으니 앞으로 승승장구할 거다. 그년한테 준 것들 돈으로 못 돌려받는다 했으면 나 당장 감옥 쫓아가서 그년 머리채 잡을 생각이었어. 건방지게 어른을 놀려먹고 말이야. 요즘 세상엔 결혼할 만한 사람 찾는 것도 사막에서 바늘 찾는 수준이더라. 네가 마음 쓸 거 없다. 누구라도 작정하고 달려드는 미친 개가 옆에 있으면 몰릴 수밖에 없는 거야. 엄마 말대로 액땜했다고 쳐. 부모님은 제가 기죽어서 사회생활에 지장을 받을까봐 제 탓은 하지 않으려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 부모님께 더 죄송해서 면목이 없었고 지금은 결혼은 그저 필수가 아닌 문화로만 생각하며 부모님께 효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몰랐던 사실인데 그 여자가 우리 부모님께 인사 올린다고 사왔다는 한우 있잖아요. 그것도 본 예약자를 사칭해서 훔친 거라네요. 경찰이 늦게나마 아셔야 할 것 같아서 연락했다며 말해준 사실입니다. 더 이상 실망할 게 없는 줄 알았는데 진짜 학을 떼게 만드는 소리더라고요. 현재는 징역살이를 하고 있을 테지만 언젠가 또 그 여자가 출소하게 되고 같은 짓을 반복하려 한다면 그땐 제발 무기징역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자신이랑 똑같은 사람을 만나 되레 사기를 당해봤으면 하네요. 그럼 지금까지 허무한 파혼을 했던 쓸쓸한 총각의 사연이었어요.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다들 주위에 숨어든 개가 있진 않은지 늘 살피며 조심하세요.